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대학을 잘 가는 사례는 학원을 안 가서 대학을 잘 간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잘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이 아이의 스케줄에 학원이 다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꼭 이것만은 보내라 라는 학원이 있다면, 사교육이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이춘희입니다. 저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후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먼저 아이를 대학에 보낸 엄마의 입장에서 후배 학부모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경험과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그 책을 출간을 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그 학군지인 분당에서 아이를 키웠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특수한 경험이라고 하면, 저는 교육 전문 기자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학교도 취재하고 학생도 취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학원 원장님들, 학원 관계자들도 만나서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제가 좀 허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모로서 또는 기자로서 그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간 아이들, 저는 저희 아이도 사실 사교육 없이 대학을 잘 간다? 그러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이렇게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특히 좀 학군지 학부모님들은 좀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이제 현재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서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교육을 그 대치동에서 그 뭐 7세고시 이런 거 1차 안 받았고요. 대치동에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대치동 학원을 공부 때문에 간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분당에서도, 제가 이제 분당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키웠지만, 분당에서도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는 오히려 분당에서 학원을 수학 학원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영어는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쵸? 외국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초등학교 때 조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길게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중학교 정도까지, 영어의 어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영어를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끝내놓고 나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수학 학원만 다녔고, 학원은 거의 안 다녔거든요. 이 저희 아이의 사례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난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보면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대학을 잘 가는 사례는 학원을 안 가서 대학을 잘 간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면 대학을 잘 갈 거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원을 안 가서 대학을 못 간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지금 평가 체계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게 이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A, 80점이 넘으면 B, 이렇게 뭐 70점 넘으면 C 이렇게 나오는 평가 체계인데, 이거는 90점이 넘으면은 전부 다 A를 주는 구조예요. 중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중학교에서 아주 낮아도 30%, 최하 30%가 A고 많게는 60%까지 A를 주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교 아이들만 문제를 어렵게 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A가 많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컴플레인도 있고, 또 특목고나 자사고 들어갈 때 불이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A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50%는 A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10%만,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거죠.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10% 안에 들어야지 된다는 거고, 다른 애를 이겨야 돼요.
돼요. 다른 애를 이겨야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싸울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바이벌인 거죠. 이렇게 이제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잘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잘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엄마 입장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그 예전에 학부모님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셨어요. 뭘 경험하셨냐면 예전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잘하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였으니까 고등학교 가도 우리 애가 1등급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황당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막 2등급, 잘해야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인서울대학하고 멀어지는 성적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이제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제 이미 좀 알아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우리 아이가 A를 받고 있어도 이게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고, 실제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전쟁은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요, 학원에 가서 계속 학원 선생님이 나한테 넣어준 거를 내가 떠먹여준 거를 내가 받아 먹어서는 절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절대 안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까지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교과서 중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루었던 내용 중심 이렇게 이제 출제한다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도 분석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처음 보는 글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고력과 독해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 있지 않으면 암기로는 절대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고등학교 때 월요일부터 꽉 차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이 아이의 스케줄에 학원이 다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이건 중학교 때까지 얘기예요.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오르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 얘기다.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안 올라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는 거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 주도 학습을 했는가,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 개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새로운 상황의 문제에 계속 적용시키는 훈련을 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대학을 잘 갔어요. 이거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에도 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3%만 2등급 이상, 국영수 2등급 이상 오르는 비율이 3%라 그래요. 3%만 오른다는 거는 거의 안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 아이들을 놓고 그 3% 아이들이, 그러면 3% 아이들을 어떻게 국영수 2등급을 올렸나,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의 80% 가까이가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을 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대치동 가면 또는 주변이 학원이 많은 그 환경이어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의 본격적인 그 공부의 그 시작은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가 공부한 시간. 그 대신 중학교 때, 이거는 중학교 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베이스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고등학교 때 자기 걸 만드는 시간. 이게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가난. 제가 만난 100명 이상의 공신이라고 하는 소위 스카이 합격생 애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기자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원에 전전하면서, 학원에 연연하면서 대학 잘 간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받았다. 특히 국영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간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중학교 때 베이스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놓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탠퍼드 내과학 박사인 어떤 엄마가 말씀하신 게, 재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 사교육보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동이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는 적절한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적절한 운동은 또 저희 아이의 사례를 좀 들게 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따로 운동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우리는 굉장히 모든 걸 사교육에서 해결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를 취재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좀 탐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요, 굉장히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육과정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과정에 뭐가 있냐면 학교 방과 후 스포츠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초중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스포츠 클럽도 모든 스포츠 항목을 전부 다 학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드민턴 클럽을, 학교 방과 후 스포츠 클럽에 3년 동안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7시에 나가면 밤 10시까지 학교에 매여 있게 되는 게 고등학교의 일상이에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 그러다 보니까 왜 책상에 계속 앉아있게 되는 상황인데, 학교의 방과 후 스포츠 클럽 같은 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를 잡아서 꾸준하게 이게 하다 보니까 애가 체력도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치는 게 좀 덜한 게, 밤 10시에 집에 와서 보통 고등학생 아이들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시면 10시에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는 애들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탄천에 나가자 그래요. 배드민턴 치러. 그럴 정도로 운동에 탐닉을 했어요. 근데 3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애의 공부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공부고 운동은 운동이지만 그게 굉장히 상호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입시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입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모든 학교에서 아이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서,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아이가 예체능, 특히 스포츠를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 요소가 돼요. 이게 옛날에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스포츠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포츠 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했던 애들은 뭐 아이비리그 합격한 애들은 그런 것들이 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활동 안 하고 정말 얘 생활기록부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스포츠 활동이 없어. 그리고 공부만 굉장히 잘했어. 그런 아이는 뽑지 않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 전인적 인재상을 뽑는 거고, 다면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상을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체능은 필수인데, 정말 많이 뽑힌 애들 중에서 보면 스포츠는 꼭 길게 가지고 갔다. 그래서 스포츠가 조금 아이들을 공부에 덜 지치게 하고, 또 이게 솟아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스포츠 활동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스포츠가 또 릴레이션십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서 성남시 전체 고등학생 배드민턴 대회 이런 데도 나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대회를 나가서 거기에서 또 우수상도 탔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애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갔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좀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아이가 굉장히 전인적인 인재구나 라는 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실제로도 아이가 공부에 지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힘을 좀 발휘하는, 저는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히 큰 하나의 재능이자 평가 요소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교육이 너무나 좀 과하고 너무나 정보의 과잉,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나 뵙고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라는 그 죄책감 같은 것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은 성적이 안 나오면 좋은 학원 못 다녀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교육이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이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하면 저는 교과서를 얘기하고 싶어요. 교과서가요, 애들이 정말 안 보는 게 교과서거든요. 진짜 중요한데 진짜 안 보는 거. 애들이 공부 과정을 보면 어떠냐면,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교과서가, 하나는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 말고 문제집,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정리해준 요약서, 그리고 학원 수업, 이 메인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출제해야 되고, 학교 수업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기본이니까 외의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외의 것도 봐야 되지만 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해야지만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출제해야 돼요. 우리가 참 보면 기본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고,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 각 단원으로 크게 책 전체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쪼개거든요. 그 단원을 쪼개서 그 단원마다 또 목표가 있어요. 그걸 다 쪼개서 구성해 놓은 게 교과서인데, 그 수업에서는 그 단원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 개념을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 그런데 그 다루는 개념을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걸 얘가 알고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지 여러 사례는 문제집에서 볼 수 있지만 핵심 개념은 교과서에 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학원에서 나누어진 문제집을 보기 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 선생님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 전문가, 학원 선생님들도 애들이 왜 교과서를 안 봐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교과서를 보라고.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하고 반대. 사교육은 왜 애들이 교과서를 안 보냐면,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집, 이런 것들 봐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학원은 수업이 1시간에 10만 원짜리 수업이고 학교 수업은 무료 수업이에요. 그럼 이 10만 원짜리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것, 그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교과서를 볼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교과서를 본다기보다는 예습하거나 복습하거나, 그 다음에 뼈대를 잡을 때는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개념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응용이니까. 사교육은 응용이잖아요. 사교육에서 개념 가르쳐주는 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과서를 기준으로 항상, 학원은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 끌려다니지 말고, 학원은 내가 끌고 가야지 되는 거지.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듣는 게 학원이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학원도 안 다닐 줄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내가 너무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학원은 또 말이 세요. 학원의 특징은, 학교 선생님들은 말이 약한데 학원은 힘이 세고 말의 힘이 세요. 그래서 또 비쌀수록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좀 허상에서 벗어나시는 길이 사교육 없이도 공부를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사교육을 저도 놓지 않고 계속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는 꼭 이것만은 보내라 라는 학원이 있다면 저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사실 국어는 엄마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언어는 엄마가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는요, 현실적으로 좀 엄마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영어의 기본을 만들어라. 이걸 벽을 못 넘으면
고등학교 가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절대 못 넘는 벽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좋은 프로그램, 그 대형 어학원일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게 외국어기 때문에 부분 조각 이것보다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최소 체계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 된다. 영어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어 독서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어의 이거는 저는 뭐 꼭 시켜야 한다면 이건 반드시 시켜라 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제가 만난 많은 수학 전문가, 수학 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수학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한 수학 전문가들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은 우리 애는 안 시켜요. 우리랑 구구단 외우기 안 시켜요. 수학을 왜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국어를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가 서울대 국문과를 다녔는데 저는 아이한테 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국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가 분은 그냥 아빠나 엄마가 가진 것이 아이한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단계별로 시켜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사고력 수학, 수학 같은 경우에 연산하고 사고력 수학을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이 되면 교과로 넘어와야지 돼요. 교과라는 게 이제 학교 성적이거든요. 굉장히 아이가 창의력은 뛰어나고 새로운 문제 유형 엄청 흥미로워하고 이런데 학교 성적은 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모든 게 입시에 맞춰지게 돼요.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데 그 아이가 대학을 못 가면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좀 못 받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입시에서 어떻게 아이를 선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학년 때부터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대치동에서 초등 저학년 애들 데리고 초등 의대반 이렇게 이런 것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초등 고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수학에 좀 힘을 쓰셔라 이 얘기를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요.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의 선행도 필요합니다. 선행학습 없이 공부 잘했다 이거는 욕먹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행 안 해도 돼요 이러면은 욕먹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80-90% 이상의 아이들이 1년 이상 선행을 하고 있고 대치동의 수많은 그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지금 고2, 3 수능 과정까지도 끝낸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떠나서 일단 선행은 현실이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하시되 선행학습도 일정 수준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정서가 굉장히 안정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그리고 아이하고의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가거든요. 솔직히 입시라는 거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이죠. 학습. 아이의 공부를 두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가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은 보폭을 아이보다 살짝 뒤에 가요. 아이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보다 앞서가죠. 앞서가는데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약간 어리숙한 척 하는 거? 약간 어리숙한 척 하고 아이가 자기의 공부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주도할 수 있게 그냥 약간 뒤에서 물러나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물러나 있지 않아요. 다 알아보고 다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한테 그 티를 안 내요. 예를 들면 설명회 같은 거 있죠. 학원 설명회나 설명회 같은 거 갔다 오면 어떠세요? 학원 설명회 갔다 오면은 일단 엄마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학원 설명회를 갔다 오면 엄마들은 일단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기자로서 이제 학원도 취재를 많이 하고 학원 원장님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하고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등록을 할까? 이거를 제가 원장님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사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학원 설명회의 그 구성은요. 일단 엄마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여기 다녀야 돼. 이걸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애들 지금 대기야.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다 듣고 나잖아요. 설명회를 다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숨이 나오고 우리 아이가 너무 여유 있잖아요. 그게 화가 나요. 그게 학원에서 엄마들을 놓고 하는 목표예요. 설명회의 목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떠냐. 학원 설명회를 엄마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날 아이한테 학원 설명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금 내가 들었던 얘기를 아이가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고 아이가 움직여주는 거니까. 빨리 심각성을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해. 예. 근데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게 한두 번이겠어요? 딱 들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설명회 갔다 왔어. 그래서 짜증이 나요. 엄마가 나한테 또 이거 뭘 시킬 거거든. 여기 등록시킬 거거든. 그리고 다른 애들 또 비교할 거거든. 그래서 엄청 애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아이도 약간 아이가 너무 느슨하고 아이는 전혀 심각성이 없거나 전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없어. 근데 엄마가 막 최악의 경우예요. 이게 엄마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애를 갈구는 거,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보폭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설명회를 저는 사실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아요. 모든 입시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요. 제가 쓴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에 보시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이트, 어디에서 어떤 정보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쓰세요라는 거를 제가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 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하시는 분도 이 내용을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예.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자인 학원에서 그거를 분석한 내용을 프레임을 짜준 거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가냐고요. 우리 아이에 맞춰서 가야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다른 옆집 아이를 끌고 들어와서 아이를 화가 나게 하는 것, 다른 어떤 학원이나 설명회에 가서 다른 어떤 상황, 너하고 정반대인 다른 상황에 아이들을 끌어와서 아이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이 진짜 안 하시는 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이의 정서를 해치는 건데 그걸 안 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망치는 경우에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때는 짜증이 나죠. 애들이 사춘기만 되더라도 벌써 짜증이 나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는 게, 조금 심각해진다는 게, 사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엄마가 기대한 것보다 애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좀 용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도 그래 다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전쟁이고 실전이기 때문에 한번 고등학교 때 10번의 시험을 봐요. 3학년 2학기까지 중간 기말 해가지고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 10번의 시험에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4월에 보는 중간고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하고 엄마가 가장 의기투합이 잘 되고 가장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게 5월 초예요. 예, 중간고사 성적이 딱 나오면. 그런데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당황을 하고, 아니야, 다음에 잘 보면 돼. 기말에 잘 보면 돼.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2번, 3번, 4번 이렇게 실망을 해서 1학년이 지나면은 몇 번을 시험을 보는 건지 4번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회복이 안 되면은요, 엄마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해져요. 상황이. 이거를 안 만드는 게, 저는 상위권 엄마들은요, 이거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공부를 애가 잘해도 엄마가, 이게 안 되는 엄마들은 공부를 잘해도 애가 정서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애가 엄마한테 설명해 주는 거, 애가 엄마한테 정보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환경을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주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애가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플랜을 짤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불안해하지 말고 엄마가 입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이걸 하면 돼. 이거는 그럼 이건 포기하자. 이건 버리자. 그리고 이걸 하자.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애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입시라는 게 엄청 험난한 그 산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엄마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뺏지 않는 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입시가 끝나고 나면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갔다, 좋은 대학을 갔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애가
A 대학을 가고 B 대학을 가고 그거 입시라는 그 레이스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거지. 애가 20살이 되고 21살, 22살이 됐을 때 얘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입시를 치르는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는 영원히 기억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나한테 정말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꺾고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아이가 평생 아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입시를 제가 책에도 썼지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배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를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지 말고 불안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자. 이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엄마가 돼서 엄마의 눈으로 아이의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을 내려다보면 사실 과정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쵸?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썼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특목고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딜 도전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신이 바닥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게 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이고 너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학원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3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보니까 그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또 애한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현재 엄마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중3 때, 초3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밑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고, 그 여유로움이 아이의 정서에, 공부 정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려면 저는 저희 아이의 사례를,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좀 이제, 저도 부모니까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전혀 튀는 애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약간 취재하고 뭐 이렇게 일한다고 돌아다니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이한테 엄청 밀착해가지고 성적이 몇 점이고 뭐 중간고사 보면은 몇 점 나올지 막 긴장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 그냥 중간고사 기간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성향도 약간 별로 그렇게 막 엄청 공부에 욕심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아이가 공부를 막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다 상담을 아이들 한 명씩 해주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알았는데 얘가 저한테 어떤 거를 알게 돼서, 책을 읽어서 알거나 수업에 배워서 알거나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제가 많이 들어주는 거를 많이 했어요.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하고, 그러면 애가 계속 저한테 와서 그거를 수다를 떨게 하는 거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제가 좀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200점 만점에 195점이라고 내신이, 이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잘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도 상대평가 시대였기 때문에 195면은 한 그 중학교에서 한 전교 5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느꼈는데, 그런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인서울만 할 거야. 그때 이제 아이가 얘기한 학교가 동국대학교였어요. 동국대학교 국문과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동국대 국문과 진짜 좋은 학교지. 왜냐면 그 진짜 국문과는 좀 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그냥 다 저는 긍정.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고 이렇게 제가 계속 애한테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한다라는 걸 애가 별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내려놨던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아이가 공부를
어떤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거를 몇 점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거를 알고 그걸 저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남다른 면을 좀 보여주면은 그게 되게 짜릿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아이하고 수다 떠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것들, 엄마하고 성적이라는 부담을 제가 아이한테 주지 않으면서 수다를 많이 떨었던 거, 이런 것들이 애가 조금씩 공부에 욕심이 생기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네가 전교 5등이어도 선생님이 네가 5등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성적을 다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몇 점이고 몇 등이고 몇 등급이고 이게 다 나오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성적이 2등으로 들어갔어요. 예, 분당에 있는 일반고를.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막 얘는 공부 잘해 막 공신이야 이렇게 들어봤던 경험이 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신기한 거죠. 자기가 성적이 나오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봤을 때 너 서울대 갈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대도 하지 말라고 이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제가 야 그만하고 잠 좀 자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공부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정말 근데 그냥 스스로 밤을 뭐 샌다 만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너무나 알아서, 너무나 주도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하는 아이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좀 편하게 지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4번의 시험에서 다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동력은 뭘까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면 뭐 공부 양도 어마어마하죠. 공부 양도 보면 뭐 한 밤 새는 거는 그냥 뭐 다반사로 시험 기간에는 밤을 새는데, 공부 양도 그냥 한 번 앉으면 뭐 한 12시간 정도는 그냥 앉아서, 학원에도 이제 한 번 가면 도서관 끊어가지고 학원 듣고 해서 다른 거를 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 아이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사하는 바는 엄마인 제가 약간 어리숙한 척 했어요. 어리숙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네가 어떤 학교를 가도 괜찮고, 좀 애가 느끼기에 엄마라는 압박이, 그 얘기는 애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도 나한테 그러지를 않았던 게 고맙다.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 다닐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사인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공부로 압박 주지 않았다. 그냥 혼자 스스로 공부 욕심이 스스로 생겨나서 가게 했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허용 안 했던 거, 진짜 허용적인 엄마인데 허용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거는 이제 대학 가서 키웠는데요. 강아지 키우는 거 허용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그 집에 애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놀러 가가지고 보면은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면은 문제 하나 풀고 강아지 보고, 문제 하나 풀고 강아지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다른 집 아이지만 그걸 보고 이건 절대 강아지는, 또 애가 굉장히 외동이라서 정서적으로 엄청 애착이 있거든요. 강아지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하게 했고, 중학교 3학년 때 드럼을 배우겠대요. 사춘기가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는 이렇고, 애들마다 보면 어떤 아이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진짜 게임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게임을, 이제 그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시험 끝나면은 몇 시간은 그냥 애한테 하루 정도는 그냥 미친 듯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둬요. 그리고 그 외에 평소에 공부할 때 그 게임이 생각나지 않게 딱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어머니 말로는 게임을 사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컵라면만 먹으면서 게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학부모님들이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우리 애는 모범생이어야 돼.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걸 좀 인정해주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그런 거를 그냥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저 말고 만난 다른 학부모님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연애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학부모님도 봤어요. 예.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겠지. 여친을 사귀고 싶겠지. 근데 여친을 사귀는 거를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걸 허용할 수 있어? 이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량이 있으셔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조금 인간적인 것도 있고, 아이의 본능?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 뭐 여친 사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마음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 입시가 너무 힘든데, 그 아이들이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수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그 엄마와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의 그 곡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하고 또 추스리시고,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감정의 어떤 곡선 이런 거를 입시를 앞두고 겪거든요. 내가 혼자 엄마가 내가 혼자 겪는 어떤 일이면은 모르겠는데 아이하고 같이 겪는 거고,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그 긴 여정이거든요. 예, 저는 터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슬기롭게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